일단 최근 들어서 저희도 스터디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했지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또는 아니면은 최근 10년 동안, 20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우리 지난번에 그 이렇게 널뛰기 이렇게 양쪽에 줄 잡고 줄넘기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모여오면 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한 명, 두 명이 널뛸 때는 상황이 어땠을까? 또는 내가 투자하는 거에 진입하기 직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까를 공부하는 게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건들을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보자면 2001년, 그러니까 2000년대 저는 생략했습니다. 2001년 바로 전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와우. IT 버블이 있었죠. 그죠? 2000년, 90년대 후반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뉴스였죠, 우리한테도. 근데 이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라크 정쟁, 즉 중동의 전쟁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사실 90년대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는 중동에 석유를 탈취하기 위한 어떤 미국의 목적이었다.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했지만 9.11 테러라는 건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낳았어요. 다음 2008년에 금융위기가 벌어집니다. 그죠? 아무 메커니즘 상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다음 그리고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집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9.11 테러가 이라크 전쟁을 발발시킨 원인으로서 작용합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거는 잘 생각하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라크 전쟁이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부동산 모기지라는 거, 부동산을 대출받아 사는 거 한마디로 그냥 모기지, 뭐 CDO, CMO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미국의 부동산 영끌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는데 사실 그 원인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부동산에 그렇게 올인하게 만들었냐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채권,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중에는 엄청난 자금이 풀리게 돼요. 그 상황에서 경제 메커니즘 자체는 좋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투자할 만한 것을 잘 찾지 못했어요. 왜냐?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말에 IT 버블 이후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이때부터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디지털 1.0이 이때 시작됐다라고 말은 하거든요. 2000년대 IT 버블 때.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아마존, 뭐 구글, 애플처럼 성장해 온 거고 1.0, 2.0, 3.0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때까지만 해도 주도할 만한 새로운 산업의 부상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이 시기는 이 금융위기 시기 이후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부각되는 시기여서 중국발 원자재 호황이라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국내 차화정 같은 대표 기업들의 수혜가 이때부터 벌어집니다. 어찌됐던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 원인이 돼서 막대한 과도한 재정 남발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 쏠리다 보니 그 쏠린 욕망의 끝은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걸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고요. 2009년부터 전 세계가 다시 금리를 낮춰서 회복을 시도했지만 2012년에 가서야 유럽 재정위기가 또 발생합니다. 이건 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그스라고 불리는 그죠?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이 나라들이 재정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잠잠했다가
13, 14, 15, 16에는 아무 사건이 없었냐?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죠.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 다음에 코로나 대통령 당선,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선포 다 빼고 쓸데없는 거 다 빼고 2020년 코로나 19까지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여기까지는 원인과 결과가 다 이어져요. 사실은. 요거 때문에 요게 일어나고 요거 때문에 요게 발생됐고 요거 때문에 요게 발생됐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원인이 발생했죠.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을 이제 여기다 놓고 9.11 테러라는 걸 지우고 2020년 코로나19.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원인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투자해서 했을 때 뭐 어떤 투자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형태는 다르지만 전쟁과 전염병이라는 형태는 다르지만 해결 방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때도. 무슨 얘기야? 뭐라고요? 돈을 풀고 있어요. 돈을 풀고 있다고요. 달라진 해결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푼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통화정책을 쓴다고 하죠. 통화와 재정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통화정책, 재정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통화는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이자율을 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를 내려진다는. 그러면 한 명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이자를 내립니다.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죠? 네.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선 좋지만 예금을 넣어둔 사람 입장에서는 예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때 얘기했던 10년 만에 10억 만들기 했던 이유는 10억을 통해서 10% 이자면 노후를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10%에 가까웠던 금리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몇 퍼센트? 거의 0%에 가까운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15%일 때도 있었고 14도 있고 13도 있고 12도 있고 11도 있었고 10도 있었고 9, 8, 7, 6, 5도 있었는데 0에서 진입했다고요. 본격적인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필. 0은 이제 더 레버를 내릴 때도 없는데.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찌됐든 예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예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없는 사람 뭐야? 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금으로 10%로 내 노후를 충당하려고 했다는 사람들 자체의 생각이 뭐예요? 아니, 은행에 최소 억 단위 이상의 돈을 넣고 그걸로 노후를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 억 단위의 예금이나 적금을 들 수 있는 사람이면 아니 뭐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 하나도 없고 주식도 하나도 없는데 예금만 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들은 촉이 빠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위험 자산의 투자를 더 늘리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목표한 돈을 매년 캐시플로우로 걷어야 되는데 이자, 예금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딴 거 할까? 대부분의 방법들이 이때 나왔던 거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처럼 부동산을 갭 투자한다든지 월세를 준다든지 주식에 배당주 투자를 한다든지 사모펀드에 가입한다든지 대체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잘 따져보자고요. 그럼 사실 누가 내린 거죠? 얘네들이 내렸죠. 왜 내렸죠? 얘 때문에 내렸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났죠? 잘 모르겠죠, 그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주 나비 효과 같지만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계속해서 지난 15년, 20년간 금리를 낮춰왔고 그 금리를 낮춘 결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예금만 가지고 노후를 살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이 얘기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촉으로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행에 10억 정도를 예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1%의 금리만 내려가도 1년에 거둘 수 있는 수익이 1,000만 원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촉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1,000만 원이 줄어드는데. 일반인들은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느라고 이런 거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이쪽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네 가격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자산 가격이라는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부동산하고 주식이라는 거에 가격이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고요. 우린 이런 걸 흔히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자본이득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사실 예금을 받는 것도 자본이득이에요. 근데 부동산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역시도 자본이득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자본이득이 근로를 통해서 버는 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커지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근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다음. 그럼 이제 재정. 이제 요 한 축은 봤어요. 아,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구나. 그럼 재정이라는 얘기를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재정이란 말 어렵지만 그냥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와가지고 다 써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개인으로 따지면 신용카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 재정이라는 말은 나라에다 쓰는 거니까 나라는요 한도가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의 한도가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재정은요 거의 무한 마이너스 통장과 같습니다. 그냥 갖다 뺐어도 사실 끝이 없을 만큼 많은 거죠. 어찌됐든 그냥 재정 정책을 쓴다는 건 미래 국민들이 내 세금을 먼저 땡겨와서 지금 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쓰냐? 뭐 이런 데 씁니다. 네. 서민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쓰거나 공무원을 확충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해준다고 하거나 생계비를 지원해준다고 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실업급여를 주거나 국민연금 못 낸 사람들 대신 내주거나 아니면 경기지역 화폐처럼 20만 원 충전하면 5만 원 주거나 제가 이번에 추석에 저희 집에 갔다가 그 경기지역 화폐에 관련된 플랜카드 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뭐야? 20만 원 충전하면 5만 원 준대요. 무슨 얘기죠? 25%짜리 예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25%의 그냥 화폐 가치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만 원이면 5만 원 덤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왜 하느냐를 보면 더 웃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황당한 사건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는 게 뭐죠? 공무원 취직하면 뭐 양복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뭐 양말도 사고 신발도 사고 아이폰도 사고 에어팟도 사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기업의 이익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다시 고용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런 애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첫 번째 파산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좀비 기업 이른바 지금 이제 이미 코로나 때문에도 최근에도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미 사업의 연명이 끝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업 폐쇄를 안 합니다. 왜? 폐쇄하면 지원금을 못 받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손님이 한 명이어도 한 명만 와도 커피숍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으면 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여행사 손님 한 명도 없는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피해 업종이라고 지원을 받으니까. 유학원 손님이 한 명도 안 오죠. 유학을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파산이 없어요. 파업이 없다고요. 아니, 파산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구조조정이 생략돼요. 그러면 당연히 자영업은 그런 업들이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좀비 기업들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나지 않지만 적자도 나지 않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해주면 또 먹고 살고 정부가 지원해주면 또 먹고 살고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을 발생시키냐면요. 고용률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임금이 낮은 일자리만 그냥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나오더라도 평균 임금이라는 걸 깎아먹습니다. 계속 내려가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진짜 황당한 얘기는 이제부터인데요. 그럼 이만큼 이익 는 만큼 사실은 좀비 기업 아닌 실제 이익이 잘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서
다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뒤에서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지금 글로벌한 메커니즘의 붕괴,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잘 먹히지 않는 거에 대한 메인 이유입니다. 어쨌든 다음. 기업의 이익이 는다는 건 사실상 웃기지만 자본 이득이 또 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기업의 이익이 뭐죠? 주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황당한데, 보세요. 이자를 내리고, 이자를 내려서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부동산과 주식은 열풍인데, 나라는 어려워서 이자를 자꾸 내리고, 사람들은 실업자가 늘어나서 재정정책을 써야 될 정도로 사업자금 대출해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이 늘었더니 또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사람들은 이제 뽑지도 않고, 얘네는 고용하지도 않고, 그냥 좀비처럼 사업은 연명하면서 임금은 더 고용하지 않으니까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아니 근데 진짜 좋은 놈이 한 놈 있어요. 요 상황을 아주 즐기는 놈. 아주 머리 좋은 놈 한 놈 있는 거죠. 누구일까요?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라고요? 맞죠, 정부예요. 정부는 이 상황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냥 이건 당연한 원리지만 부자의 숫자가 많나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숫자가 많나요? 압도적으로 많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근로소득을 통한 이익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미래 이익이나 일자리는 형편없이 낮아지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급도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황당한데 이것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평균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고 왜냐하면 좀비 기업들이 물건을 계속 조금씩 찍어내니까 싹 쓸어가지고 살아남는 기업만 딱 살아남고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면 그 기업이 아마 고용을 늘리고 물건을 다시 만들어내서 물건값을 더 높게 받고 못하는 꼴찌 3, 4, 5, 6, 7, 8, 9 등 중에서 꼴찌들은 빨리 퇴출이 돼야지만 인플레이션도 다시 일어나고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살아남으면서 연명하면서 평균 임금은 떨어뜨리고 임금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소비는 또 위축이 되고 그 소비 위축되는 거를 메이크업 하려고 정부는 또 돈을 찍어서 돈을 주고 그러면 한 번은 우는 애 사탕 주면 달랠 수 있는데 울 때마다 사탕을 줘버릇하면 다음에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를 줘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정부는 왜 즐기고 있냐? 그러면 이걸 디플레이션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정부는 또 이자율을 낮춰서 또 돈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요게 지금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야? 요렇게 하다가 일반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물건값도 오르고 막 사람들도 구해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임금도 막 더 주고 그럼 얘가 돈을 잘 번다고 착각해서 막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니 TV나 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면 정부는 그제서야 더 이상 돈을 안 풀어도 되겠구나. 이자율을 높이거나 미래 소득을 현재로 당겨와서 사용하는 짓을 그만두고 세금을 올립니다. 이런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계속 디플레이션이에요. 아무리 해도 돈을 찍어도 이자율을 낮춰도 계속 디플레이션이라고요. 인플레이션 일어나지 않아. 왜? 얘 때문에 얘가 고용을 늘려야지. 안 늘린다니까. 왜? 디지털 3.0 뒤에서 보시겠지만 디지털 기업이 자꾸 뭐 카카오, 네이버, 뭐 혁신 기업 이런 얘기 다 지우고 본질로만 보면 디지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을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중간을 다 무슨 얘기야? 우리 같은 사람들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게더링 할 수 있게 모여만 둔 다음에 위너가 테이크스 롤 하는 겁니다. 다 가져가는 겁니다. 혼자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영업이익률 보셨어요? 이마트 영업이익률이랑 비교해 볼까요? 왜 그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인 줄 아세요?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고용하는 순간 판관비의 문제에서 쓸데없는 비용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절대 고용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필요가 없다고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물가가 오르지 않겠죠. 왜? 고용이 안 돼, 고용이 안 돼, 고용이 안 돼, 고용이 안 돼. 고용이 안 돼, 고용이 안 되면 소비가 안 돼. 소비가 안 되면 또 뭐 해줘야 돼? 정부가. 돈 찍어내야 돼. 원래는 이 메커니즘이 한 바퀴나 두 바퀴만 돌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났어. 근데 안 일어나. 왜? 평균 임금이 계속 떨어져. 왜? 저급의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되지 못하는 일자리만 계속 만들어지거든. 제가 지난주에 시민의 숲에 갔는데 시민의 숲에 갔더니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다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지 봤는데 공원 관리인이래요. 이렇게 띠를 메고 있어요. 근데 다 앉아서 핸드폰을 그거 다 국가 산업입니다. 구에서 하든 그냥 용돈 주시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뭐 잡초 뽑기 사업, 그죠? 화단 꾸미기 사업,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 일자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냐? 요 메커니즘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건 이 디플레이션 요인이 강화돼서 또 정부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또 풀 수 있게 된다고요. 돈을. 그러면 돈을 풀잖아요. 웃긴 게 돈을 풀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가죠? 아, 그렇지. 정답.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왜 빠졌죠? 트럼프가 부양책에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부양책이 뭐죠? 이 얘기예요. 실업자 된 사람, 항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영화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이런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 찍어주는 거 나 합의 안 해. 라고 하니까 떨어집니다. 아무리 돈을 찍어내줘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사실 저도 충격적이었던 건 연준이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이제 없는 것 같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정책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만든 일자리에서 어렵게 취업이 돼서 뭘 하냐면 요 길로 가서 일자리를 얻었어도 요런 기업에 투자합니다. 투자는. 그러니 또 이런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 가격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긴 또 안 좋아지고 여기는 안 좋아지고 여기는 안 좋아지고 좀비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무한 반복.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 세계적 우리 아까 최근 같은 큰 변화의 시기에 12가지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장기적으로는 그러면서 돈은 계속 푸는데 돈은 계속 푸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할 거니까 어차피 부자는 소수고 그럼 얘네는 계속 공략의 대상이라는 적대화를 할 겁니다. 왜? 아, 이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 점점.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요.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지죠. 계속 늘어날 겁니다. 슬슬 3, 4월 달에만 해도 정부 재난지원금 나오는데 회사는 안 가니까 좋아서 논다고 하던 사람들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내년 계속 가면 어떤 기분으로 변할까요? 내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 회사가 왜 이러지? 이제 더 이상 놀 때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항공, 기타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 B2C 맞아요. B2C인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냐면 대규모 고용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가 다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돈을 줘서 그러니까 요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돈 준다고 한 사람이 좋을까요? 돈 안 준다고 한 사람이 좋을까요? 재정 준칙이니 뭐 재정 준칙을 지켜야 되니 국가 채무가 너무 많으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한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닥치고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빨리 돈이나 줘라고 얘기한 사람이 좋을까요? 네,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돈은 또 돈은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또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산 가격이 올라요. 그건 우리가 항생제를 계속 맞으면 감기는 낫지만 내 몸의 밸런스는 계속 깨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난 2000년 버블 이후로 2001년부터 무려 20여 년간 단 한 번도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계속 떨어뜨려 왔어요. 무슨 얘기야? 계속 항생제를 처방했다고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느끼는 불안감 중에 하나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만 빵프로인 현재의 상황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게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취한 고민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관심들이 어디에 높아졌어? 어떻게 하면 요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 이직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아. 요새 화두는 뭐야? 어떻게 하면 자본 이득을 더 높게 올려볼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죠? 황당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디플레이션, 또 디플레이션, 다시 돌아왔는데 또 디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이자율을 계속 낮추고 돈을 계속 푸니 돈 많은 부자들은 계속 자산 많이 가지면서 자산 가치 상승에 자본이득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나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하는 현상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최근 20년간의 상황입니다. 다음.